안녕하세요. 저는 30대 남자입니다. 평소 이 채널을 재밌게 듣고 있으면 주변에서 뭐 듣냐고 물어요. 그리고 내 사연을 보내면 딱이라길래 한번 적어봅니다.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부모님의 고향도 부산이시고 제 고향도 부산이고 한 번도 부산을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산 토박이었죠. 다른 지역 사람들이 부산 사람들에 대해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부산에 살면 맨날 바다를 갈 거라는 건데 맞습니다. 집에서 나가서 좀만 걸으면 바다고 여름엔 학교 끝나고 수영하러 가고 그랬습니다. 어릴 때부터 코앞이 바다인 곳에 살았으니까 자연스레 수영도 일찍 접하게 되었고 친구들하고 수영으로 내기도 많이 했습니다. 제 입으로 이런 말하기 민망하지만 저 정말 수영 잘합니다. 아니요, 잘했습니다. 중학교 친구들 중에서는 제가 월등히 잘했고 고등학교 가서도 아마 저희 학년 중에 5등 안에는 들었을 겁니다. 여름방학에 정말 매일같이 바다에 갔고 거기서 만나는 친구들마다 붙잡고 수영 실력을 겨뤘으니까요. 저는 공부는 못했지만 수영만큼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라 거만한 마음이 하늘을 찔렀었죠. 그러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고 저는 이번 방학도 바닷가에서 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되었을까요? 저는 제 인생이 끝날 뻔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평소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조금은 다른 게 있다면 파도가 좀 세다는 것 정도? 아마 그때 장마가 시작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늘도 좀 꾸리꾸리하고 파도가 진짜 뭐라도 집어삼키겠다는 듯이 거칠었죠. 야, 명진아, 우리 그냥 가자. 파도 봐, 장난 아닌데? 그래, 그치. 곧 비 올 것 같기도 하고. 호기롭게 친구와 우통까지 벗고 바다에 갔는데 바다 상태를 보니 영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음에 오기로 하고 돌아서려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남자애 둘이 오는데 자세히 보니 같은 학교 애들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저랑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애들이었습니다. 그냥 몇 번 시비가 붙었다가 한번 싸우기까지 했었거든요. 싸우다가 선생님이 오셔서 승패가 갈리진 않았지만요. 특유의 재수없는 표정으로 낄낄거리면서 저희 쪽으로 오더라고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냥 쳐다봤습니다. 야, 뭐냐? 수영하러 왔냐? 넌 저거 보고 수영 소리가 나오냐? 제가 바다 쪽으로 고개를 까딱하니까 걔네가 바다에 부는 무서운 파도를 힐끗 보더니 다시 낄낄거렸습니다. 수영하러 왔다가 쫄아서 가는 거구나. 맨날 수영 잘한다 어쩐다더니 그냥 밥이었네. 걔네는 18살 소년에 건드려서는 안 될 것을 건드렸던 겁니다. 갑자기 무슨 스위치가 눌린 것처럼 부글부글 속이 끓더라고요. 저것들을 뭉개버리고 싶다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정말 위험한 선택을 하게 되죠. 야, 덤벼. 누가 밥인지 보자. 저는 둘 중 저랑 싸운 적이 있던 녀석을 쏘아보면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잠깐 당황한 듯 지 옆에 있는 애랑 눈빛을 주고받더니 곧 우통을 까면서 기분 나쁜 웃음을 보였습니다. 명진아, 그냥 하지 말지. 비 쏟아질 것 같은데. 괜찮아. 예전에도 비 맞으면서 몇 번 수영한 적 있어. 쟤나 잘 붙잡아둬라. 얘랑 한판 하고 쟤랑도 붙게. 친구의 만류에도 저는 바다로 향했습니다. 꼬린 지점은 오른쪽 대각선에 솟아있는 등대였습니다. 100m가 조금 안 되는 거리였습니다. 바다에 뛰어들기 전 어깨로 비 한 방울이 떨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힘차게 몸을 던졌습니다. 팔을 10번은 넘게 저은 것 같은데 몸이 계속 파도에 떠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방향을 살짝 틀어서 정면으로 맞던 파도를 뚫어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계속 파도에 씨름을 하니 얼마만큼 왔는지 어디쯤 왔는지 가늠이 되지 않았습니다. 잠깐 멈춰서 목적지를 확인하려는데 비가 쏟아지더라고요. 그 소리며 굵기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시야가 가려질 정도였습니다. 옆에 있던 애는 괜찮은가 확인하려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옆에 있어야 할 경쟁 상대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나 싶어서 몇 번이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가를 반복해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바닷속도 세찬 파도와 빗방울에 시야가 흐려져 있었죠.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친구와 나머지 한 녀석이 있는 해변가 쪽을 바라봤습니다. 친구가 제게 이제 그만 돌아오라는 듯 손을 휘젓고 있더라고요. 그 옆에 있던 녀석도 마찬가지였고요. 같이 오던 친구를 찾아야 하나 어쩌나 하는데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더라고요. 파도 때문에 긴장을 해서 그런지 그런 쥐는 정말 처음이었습니다. 물속에서 뭐가 잡아당기기라도 하는 것처럼 저는 물속에 잠겼습니다. 겨우 팔을 휘저어서 밖으로 나와 도와달라고 외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파도와 빗소리가 너무 컸거든요. 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 나 정말 죽는구나 하면서 정말 부모님 얼굴이 막 떠오르고 돌아가신 할머니 얼굴도 떠오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콜럭 하면서 짠물을 뱉으며 저는 젖은 모래 위에서 눈을 떴습니다. 답답한 숨을 가쁘게 쉬면서 상황 파악을 하는데 제 친구와 다른 한 녀석 그리고 소방관 분들의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나 살았어요? 소방관 분이 급하게 제 체온을 재고 맥도 짚고 친구는 울고 비는 오고 아주 난리가 났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저와 같이 수영을 했던 친구가 생각나더라고요. 야, 걔는 아저씨들 저랑 같이 수영했던 애는요? 제 물음에 친구랑 소방관 분들이 제 옆을 바라보는데 저는 그게 바다를 보는 줄 알고 진짜 죽었다는 건가 싶어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선들이 머무는 곳을 보니 담요를 두르고 벌벌 떨고 있는 녀석의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 녀석이 제가 깨어난 걸 보더니 화들짝 놀라면서 후다닥 제 쪽으로 와 제가 괜찮은지 묻더군요. 아무 일이 없어서 천만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 녀석은 비가 오기 시작할 때 방향을 틀어 해변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도 따라올 줄 알았답니다. 아무튼 그날 소방관 분들께 한바탕 꾸중도 듣고 또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엄청 혼났습니다. 그러고 그 녀석의 부모님과 만나 다 같이 병원도 갔는데 둘 다 아무 이상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다행이었습니다. 아,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다면 저는 그날 이후로 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못하겠더라고요. 공포가 생겼습니다. 그 차가운 바닷물에 빨려 들어가던 그 기억이 지워지지가 않더라고요. 저와 수영 시합을 했던 그 녀석도 더 이상 저를 놀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제 친구가 되어주었죠. 부모님은 수영에 미쳐서 나중에 국가대표라도 되는 줄 알았더니 차라리 잘 되었다며 농담 아닌 농담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머니가 그러셨습니다. 그러고도 또 수영을 하면 그건 등신이지. 그게 사람이냐? 그런데 저는 어머니가 말하는 그 등신짓을 하게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3년 후였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였죠. 저는 집이 부산인데 강원도에 있는 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냥 육군이었고요. 친구들 사이에서는 군대를 일찍 간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제 꿈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18살 때 목숨을 구한 이후에 제 꿈이 소방관이 되었거든요. 저를 살려주신 그 늠름한 분들의 뒤를 잇기로 결심한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남들은 대학 갈 준비하는데 저는 소방관 되려고 공무원 준비했습니다. 원래 머리가 좋지 않아서 그냥 이해라도 하자는 생각으로 고3 때 내내 문제집만 줄줄 읽었고 무작정 문제도 풀어보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빨리 소방관 되고 싶은 마음도 있고 병역부터 빨리 해치우자는 생각으로 졸업하고 곧바로 군대에 갔던 거죠. 제가 있던 부대에는 경상도 사람이 저밖에 없었습니다. 대부분 서울 사람이었고 제주도에서 왔다는 사람 한 명 있었는데 별로 친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군대는 그냥 계속 혼나는 곳이었습니다. 순화해서 혼나는 곳이었지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아무튼 그 숨막히는 군대에서 휴가를 나올 때면 제가 꼭 가던 군부대 근처에 해장국집이 있었습니다. 부대 근처라기보다는 부대에서 역 가는 길에 있던 곳인데 허허 벌판에 논두렁 밭두렁이 전부인데 거기 뜬금없이 식당이 있더라고요. 몰랐는데 그 근방은 다 식당이 그렇게 생겼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있는 식당을 처음 본 저는 호기심에 한번 가봤다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와, 정말 부산에 유명하다는 해장국집은 아버지 따라서 많이 다녀봤는데 강원도에서 해장국 맛집을 찾을 줄은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맛있더라고요. 반찬도 정갈하고 양도 푸짐하고 할머니 생각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실제로 거기 주인분이 할머니이기도 했고요. 가게가 작은 편이라 막 바쁘진 않았는데 그래도 갈 때마다 아저씨 몇 분이나 군인 가족 등 손님이 꼭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 엄청 어려 보이는 여학생이 있었죠. 그 학생은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있었습니다. 중학생 정도? 귀 밑 5cm가 규정인지 맨날 똑같은 단발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할머니의 일손을 거들더군요. 어쩔 땐 교복을 입고 어쩔 땐 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아마 방학이거나 아니거나 그랬던 것 같습니다. 키도 작아서 쫄래쫄래 식당을 누비고 다니는 모습이 참 귀여웠습니다. 하지만 성격은 귀엽지 않았죠. 아저씨, 팍팍 먹어요, 팍팍. 네, 뭐? 아이, 팍팍 좀 먹으라고요. 그렇게 먹어서 어느 세월에 다 먹어요. TV 보지 말고 좀, 복 나가요, 복. 아니, 내가 밥을 팍팍 먹던 TV 보면서 먹던 네가 무슨 상관이니? 아, 왜 상관이 없어요? 아저씨가 팍팍 안 먹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고 이 집은 맛대가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팍팍 안 먹는가 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팍팍 좀 드시라고. 그게 그렇게 되나? 얼씨구, 김치는 다 먹었네. 기다려봐요. 더 가져다 줄 테니까. 그 식당 할머니가 좀 무서우셨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억양이 세고 욕도 잘해서 웬만한 사람한테는 무섭다고 안 느끼는데 거기 할머니는 진짜 무서웠습니다. 욕쟁이 할머니 딱 그 느낌이었어요. 체구도 작고 허리도 굽으셨는데 눈빛에서 나오는 카리스마가 장난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그 카리스마를 그대로 손녀에게 물려주셨죠. 그때 복귀할 생각에 우울해서 밥 먹는 걸 민기적거렸더니 그 꼴을 못 보고 저한테 한마디 하는데 와, 병장한테 욕먹을 때보다 더 억울하고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하고 밥 먹었습니다. 그 이후 두어 번인가 더 갔는데 저를 시원찮게 먹는 군인 아저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아주 잠깐 언짢았고 그 다음부터는 재밌었습니다. 강원도에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와 정말 잊을 수 없는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 자그마한 식당의 옆마당에는 우물이 있었습니다. 우물도 작은 우물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우물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동화책에 나오는 그런 돌로 쌓은 커다란 우물이 아니라 뭐랄까 그냥 하수도 같은 느낌? 구멍도 좁고 담도 낮고 깊이도 깊고 관리도 전혀 안 되어 보였습니다. 그 우물은 항상 닫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렇게 자세히 봤냐면 그냥 어느 날 열려 있더라고요. 위험해서인지 항상 그 위에 뚜껑처럼 나무판 같은 게 올라가 있었는데 그날은 열려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가 상병 막 달았을 때였던 것 같습니다. 휴가 받고 기차역 가는 길에 배부터 채우려고 식당에 갔었고 우물 신기해서 기웃기웃 좀 봤습니다. 날이 환해서 우물 안에가 다 보이는데 뭔가 섬뜩하더라고요. 물이 차 있었거든요. 안 쓰는 우물 같아서 당연히 물이 말라 있을 줄 알았는데 물이 찰랑찰랑 꽤 깊이 차 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 사고 이후로 물만 보면 소름이 돋아서 얼른 식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그 학생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밥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창 뚝배기에 얼굴을 박은 채로 열심히 먹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비명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까 가게에는 저뿐이었습니다.
손님도 없었고 주인 할머니도 안 계셨죠. 그때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확인시켜주듯 밖에서 한 번 더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리의 원인을 찾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전히 환한 대낮이었지만 차도 하나 없고 벌레 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아 더 무서웠습니다. 그때 한 번 더 흐느끼는 소리에 고개를 돌려보니 주인 할머니가 서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께서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우물을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총각, 좀 도와줘. 내 손녀딸 좀 도와줘. 할머니의 말씀에 우물 안을 들여다보니까 눈에 익은 교복이 물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을 치고 있더라고요. 할머니의 손녀분 특유의 낭낭한 목소리로 살려달라는 외침과 함께요. 할머니, 일단 119, 119요. 119, 119. 이미 반쯤 혼이 나가 있는 할머니는 정신없이 가게로 뛰어들어 가셨고, 저는 그대로 우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사실 우물로 뛰어들기 전 그 짧은 순간에 머릿속이 정말 복잡했습니다. 소방관분들께 도움을 받고 그들처럼 멋진 소방관이 되기로 마음먹은 순간부터 위기에 처한 모습을 보면 단 한 번도 모른 척한 적이 없었습니다. 정식 소방관도 아니면서 남을 꼭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이 엄청 불탔었거든요. 마치 그래야 한다는 강박처럼요. 그런데도 제가 그 순간 많이 생각이 들었던 이유는 우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깊이가 가늠이 되지 않아서 예전처럼 무슨 일이 생길까봐 무서웠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저 아이를 구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도 서지 않았고요. 그래서 혹여나 저 아이를 내가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게 무서웠던 것 같습니다. 우물의 벽을 타고 내려갈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물에 가까워지는데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된 우물의 벽이 단단할 리가 없다는 생각은 그 순간에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잡고 있던 우물의 벽이 잡아 뜯은 것처럼 무너졌고 저는 그대로 물속으로 빠졌습니다. 너무너무 긴장을 많이 했지만 계속 머릿속으로 정신을 차려야 해, 물에 떠야 한다, 구해야 한다 생각해서 그런지 저는 물 위에 몸을 띄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이를 낚아챘지요. 우물 안 물의 깊이는 제 키보다 살짝 높은 180cm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160 정도 된 작은 여자애한테는 버거운 깊이였죠. 그 애는 정신이 거의 나가 있더라고요. 얘, 정신 차려. 여기서 나가야지. 정신이 빠진 채로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서럽게 막 엉엉 우는데 저도 같이 울 뻔했습니다. 저 죽었어요? 아니, 너 살았어.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나가게. 살았다고 했는데도 계속 울더군요. 안 그래도 우물이라 그런지 소리가 웅웅 울리고 머리까지 아파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신고를 다 하신 할머니가 오셨더라고요. 아가 괜찮아? 우리 강아지 할미 말 들려? 아가! 할머니! 할머니 목소리가 들리니까 그 애가 그제서야 울음 멈추고 정신을 차리더라고요. 잘 들어.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잠수할 테니까 내 어깨 밟고 올라가서 할머니 손 잡아. 너 손도 미끄럽고 물 때문에 무거워서 혹시 할머니도 위험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잡고만 있어. 내가 너 발 받쳐서 밀어 올려줄게. 네. 다행히 우물 깊이가 낮아서 시도할 만했습니다. 저는 제가 말한 대로 물속에 잠수해서 아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할머니께서 그 흙바닥에 엎드려 아이 손을 꼭 잡아주셔서 무사히 아무도 다치지 않고 구조할 수 있었고요. 저는 뭐라도 잡고 올라가 볼까 했었지만 마땅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물담이 무너지기라도 하면 큰일이니까 그냥 구조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기가 군부대라서 그런지 시골인데도 구급차랑 소방관들이 꽤 빨리 오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또 한 번 소방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사히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우물에서 건져진 제게 한 걸음에 달려오신 건 할머니였습니다. 아이고, 어쩌면 좋아, 총각.
이거 미안해서 어떡해. 아이고. 저거 내가 예전부터 막으려고 했는데 맨날 미루기만 하다가 이제야 사람 불렀는데 뭔 장비인지 뭔지 가져와야 한다더니 뚜껑도 안 닫고 홀랑 가버렸나 봐. 우리 강아지가 그 새를 못 참고 그 안에 들여다보다가 절이 됐고 내가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해. 그리고 너무 고마워. 내가 우리 강아지랑 둘이 사는데 저거 없으면 난 못 살아. 너무 고마워. 진짜 고마워, 총각. 내가 병원비고 사례고 다 할 테니까 얼른 병원부터 가. 얼른! 할머니는 말씀을 하시다가 뒤에 담요를 덮고 오들오들 떨고 있는 아이에게 눈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나 정말 잘한 일 했구나 싶더라고요. 아니에요, 할머니.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요, 뭐. 그리고 저 다친 것도 없어요. 병원 안 가도 괜찮아요. 다친 데가 없긴 왜 없어? 이렇게 피가 나는데. 할머니의 시선이 멈춘 제 볼을 만져보니까 진짜 피가 있었습니다. 물에 섞여 목까지 줄줄 흐르고 있었죠. 아까는 알아채지 못했는데 할머니 말씀을 듣고 그쪽에 보니까 왼쪽 턱이 좀 따갑더라고요. 제 왼쪽 턱이 찢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가서 턱을 20바늘이나 꿰매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흉 생길 것 같다고 관리 잘하라고 하셨는데 군대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겠습니까? 그땐 남자가 얼굴에 흉 하나쯤 있다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 하는 마음에 별 생각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가게에는 서너 번 정도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우물은 원래부터 없었던 것처럼 깔끔하게 메워져 있고요. 갈 때마다 한 성깔 보여주던 아이는 이제 제가 가면 호들갑스럽게 할머니한테 뛰어가서 얘기하기 바빴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는 잔치라도 열린 것처럼 한상 가득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셨습니다. 아이고, 잘생긴 얼굴에 이걸 어쩌. 아이고. 괜찮아요, 할머니.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아이고, 마음씨도 고와라. 별건 아니고 그 흉 낫는 약인지 뭔지 것 좀 사다 바르라고. 그러면서 할머니께서는 흰 봉투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1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때 10만 원이면 진짜 큰 돈이었거든요. 저는 이런 거 받으려고 한 일 아니라고 했는데도 할머니께서는 그거라도 줘야 마음이 편할 것 같다면서 꼭 가져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더 거절하기도 민망해서 그냥 받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가 제대하던 날이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저 데리러 오셨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거기 해장국이 먹고 싶어서 부모님 모시고 같이 갔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장국 정말 좋아하시는데 여기 정말 맛있다면서 감탄하시고 2그릇이나 드실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식사 다 하고 이제 정말 마지막이니까 할머니랑 그 아이에게 인사하는데 그 애가 편지 봉투 하나를 건네더라고요. 분홍색 바탕에 흰색 땡땡이가 있는 귀여운 봉투였습니다. 집에 가는 차에서 안에 있는 편지를 읽는데 진짜 귀엽더라고요. 군인 아저씨, 저를 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고 갚을게요. 어른이 되면 꼭 찾아갈게요. 약속. 그럼 안녕히 계세요. from 은지. 그땐 몰랐죠. 얘가 진짜로 저를 찾아올 줄은. 저는 제대하고 3번째 시험에서 합격을 하고 진짜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저는 부산 인근에 있는 한 소방서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죠. 소방관 일은 정말 뿌듯했습니다. 우물에 뛰어들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서운 적도 있었고, 어떻게 해야 되나 난감하고 어려운 적도 있었지만 누군가를 위기에서 구해준다는 일은 참 멋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을 하다가 제가 31살 때였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동 갔다가 돌아오는데 어떤 여자가 소방서 안을 기웃거리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더라고요. 무슨 일 있는 건가 생각하던 차에 동료 한 명이 그 여자한테 갔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뭐 도와드릴까요? 네, 도와주세요. 여자의 말에 출동 나갔다가 들어가던 대원들이 다 멈췄습니다. 여자는 제 동료 얼굴 앞에 핸드폰을 쭉 내밀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분 여기 계시죠? 이명진 씨요.
여자의 말에 대원들이 다 저를 쳐다봤습니다. 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자 그 여자가 찾았다! 라고 했습니다. 대원들은 들어갔고 여자랑 소방서 앞에 덩그러니 남았는데 여자가 실실 웃으면서 저를 보기만 하더라고요. 저를 아시나요? 저를 왜 찾아오셨죠? 왜 기가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보다 한참이나 덩치가 작은 그 여자 앞에서 왜인지 모르게 기가 눌리더라고요. 살살 기어가는 목소리로 말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인상을 팍 쓰더군요. 저 기억 안 나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이상하다. 사투리를 안 쓰는 거 보면 서울 여자인 것 같은데 나는 서울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는데 진짜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여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은지. 네? 제 이름이요. 은지라고요. 김은지. 그러시군요. 이래도 기억이 안 난다고? 죄송합니다. 아저씨, 왜 날 못 알아봐요? 저요, 저. 해장국집 손녀. 저 우물에 빠졌을 때 구해줬잖아요. 왜 못 알아보지? 한 5초 동안 10년 전 기억이 차르르륵 지나가더라고요. 그때 그 일이 다 떠오르면서 순간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그때 그 얼굴이 남아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우와, 와, 너 뭐야? 아니, 뭐예요? 뭐긴요? 그때 제가 꼭 찾아내서 은혜 갚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왔죠. 그때 편지. 그런데 저를 어떻게 찾아내셨어요? 이거. 그 여자가 이번엔 제 얼굴 앞에 핸드폰을 내밀더라고요. 인터넷 기사였습니다. 자세히 적기는 좀 그렇지만 그 여자가 오기 얼마 전에 좀 특별한 사건을 하나 해결했었는데 그때 기자분이 저랑 대원 몇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올리셨거든요. 이름도 나와 있었고요. 그 여자가 그걸 보고 저를 찾아왔던 거였습니다. 이걸 보고 왔다고요? 강원도에서? 저 이제 서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걸 보고 여기까지 왔다고요? 네, 여행 겸 온 거니까 얼른 은혜 갚고 가야 해요. 저도 이제 직장인이라. 뭐랄까, 저 앙칼진 성격은 10년 전 그때랑 똑같았습니다. 똑단발에 교복을 입고 있던 아이가 이제 성인이 되어서 직장을 다닌다니 이런 인연은 또 처음이라 무슨 애 하나 제가 키운 것 같고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퇴근은 언제 해요? 저 이제 곧? 아침인데? 네, 원래 그래요. 잘 됐네요. 맛있는 식당 알아요? 제가 쏠게요. 얼른 옷부터 갈아입고 오세요. 여기서 기다릴게요. 어쩐지 말려드는 기분이었지만 그땐 어안이 벙벙해서 그냥 하자는 대로 했습니다. 쬐깐한 중학생이었던 그 아이는 어느새 사회의 쓴맛을 보고 있는 어른이 되어 있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첫 회사 이야기를 쫑알쫑알 하는데 즐거워 보이더라고요. 아참, 할머니 얘기도 하더라고요. 할머니는 이제 식당은 안 하시고 손녀딸과 함께 서울에 사시면서 매일 아침 동사무소에 가서 동네 쓰레기 줍는 일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할머니 얘기 들으니까 얘가 진짜 걔 맞구나. 새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회사에 입사한 지 몇 달 안 되기도 했고 중요한 프로젝트가 밀려 있어서 연차를 하루밖에 못 썼다고 했습니다. 그게 저를 찾아온 금요일이었죠. 태어나서 처음 오는 아랫지방이라 일요일까지 꽉 채워서 놀고 싶다는데 아무 준비 없이 친구도 없이 와서 외롭다는 여자를 보니 재밌는 곳 알려주기라도 할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같이 놀게 되었습니다. 그때 소방서 2교대라서 안 그래도 잠을 잘 못 잤는데 그 여자 덕분에 더 잠을 잘 수가 없었죠. 그래도 나름 재밌었습니다. 일하느라 맛집 안 가보고 카페도 안 가보고 제대로 놀러 다닌 적도 없었는데 오랜만에 그렇게 놀았죠. 그러다가 그 여자 마지막 날 그 여자 기차역까지 데려다주게 되었습니다. 그땐 진짜 다른 마음은 없었고 그냥 단순히 위험하니까 그랬습니다. 진짜로요. 고마워요, 아저씨. 덕분에 재밌었어요. 어째 은혜 갚으러 와서 빚만 더 진 기분이네요. 빚은 무슨, 저도 재밌었어요. 진짜 오랜만에 논 거거든요. 왜요? 친구 없어요? 여자친구도? 친구는 있는데 여자친구는 한 번도 사귀어 본 적 없는데요.
네? 왜요? 이것 때문에 징그럽다던데요. 사실 저는 태어나서 여자친구를 한 번도 사귀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소개팅은 몇 번 해봤는데 다들 저를 징그럽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히는 제 턱에 있는 흉터였습니다. 우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려다가 생긴 바로 그 흉터요. 흉터가 잘 아물기는커녕 더 덧나서 좀 보기 싫게 되었는데 좀 잘 되려나 하다가도 이게 보기 흉하다고 하더라고요. 소개팅 해준 주선자한테 들은 적도 있고 건너 건너 친구한테 듣기도 했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흉터를 절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사람 살리다가 생긴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별 개의치 않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여자의 입이 삐쭉 튀어나오더라고요. 다음에 제가 좋은 흉터 치료제 사올게요. 약속. 또 오려고요? 그럼요. 아직 은혜를 못 갚았는걸요. 저 기차 시간 때문에 이만 가볼게요. 그럼 또 봐요. 그렇게 마지막까지 명랑하게 떠난 그 여자는 정말로 그 다음 달에 또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자기가 안내를 하겠다며 핸드폰 메모장에 빽빽하게 적어온 코스대로 저를 안내하더라고요. 또 그게 귀여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전에 했던 약속도 잊지 않고 유명하다는 흉터 연고를 사다 주었죠.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그 여자는 그냥 저한테 고마운 마음이 있는 중학생 꼬마일 뿐인데 마음이 자꾸 뭉글뭉글해지는 게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더라고요. 가끔 안부차 하는 연락들도 기다려지고 뭐 할 말 없나 찾게 되는 게 이건 설렘이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엔 제가 찾아갔습니다. 서울은 그때 처음으로 가보는 거였는데 진짜 복잡하고 상가들이 빽빽하니 눈이 빙빙 돌더라고요. 처음 간 서울에서 롯데월드도 가고 한강에서 맥주도 먹어보고 클럽도 가보고 진짜 재밌었습니다. 그렇게 또 보니 제 마음이 분명해지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제 마음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고백하자니 장거리 연애에 나이 차이 등등 걸림돌이 많더라고요. 그렇게 한 3개월 제 마음 속이고 있다가 그 여자가 답답했는지 저한테 고백을 해버렸습니다. 저 부산 사나이인데 못 당하겠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장거리 연애하다가 저희는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에 여자친구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여자친구는 서울에 있는 집이랑 회사 싹 정리하고 제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 주었습니다. 담담한 여자친구보다 제가 더 걱정이 되더라고요. 여기엔 친구도 없고 아는 사람 하나 없고 동네도 낯설 텐데 힘들어하면 어쩌나 하고요. 하지만 여자친구는 생각보다 더 적응을 잘해주었고 금방 새 일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저희는 진짜 부부가 되었죠. 그리고 곧 엄마 아빠가 되었고요. 그것도 아주 귀여운 딸의 엄마 아빠가 되었죠. 아기를 낳으면서 일을 쉬게 된 아내는 이 귀여운 것을 두고 어떻게 일을 나가냐면서 고민을 하다가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아기 옷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모아두었던 돈으로 작은 매장 하나 차려서 시작하고 온라인으로도 판매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더라고요. 그 결과 지금 제 아내의 가게는 대박이 났습니다. 저도 퇴근하면 택배 싸느라 정신이 없네요. 이건 조금 부끄러운 얘기인데 저희 집에 빚이 있었거든요. 은행 대출도 한 번 안 받고 살아오신 부모님인데 사촌 간에 문제가 좀 생겨서 아버지 앞에 빚이 몇 천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 도운다고 소방관 하면서 월급 일부 가져다 드리고 했었는데 그거 제 아내가 다 갚아줬습니다. 진짜 고맙고 미안하고 어떻게 우리 집에 이런 복이 왔나 싶네요. 아내는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다며 더 부자가 될 거라고 합니다. 저는 기꺼이 그 도전을 도울 의향이 있고요. 은혜를 갚는다던 당돌한 꼬마였던 아내는 어느새 제 인생의 일부가 되어서 소중한 시간들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사람 일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게 바로 이런 걸 두고 하는 말이겠지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한 점 부끄럼 없는 남편이 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현장에서 뛰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그랬듯이 언제나 아내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